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박정희의 이제 기본적인 유산이라면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은요. 왜 이준석이 박정희를 다시 소환했느냐. 20대 대선 구도는요. 저는 한국판 트럼프하고 촛불 시민 간의 대결이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등장한 배경을 아시죠? 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두 분의 글을 좀 제가 좀 인용을 할게요. 제가 생각이 비슷해서. 민중예술의 유한배 기자라고 잘들 아실 거예요. 예? 유한배 기자가 이런 걸 썼어요. 이준석과 트럼프. 그 사악한 공통점에 관하여. 이준석이 여성가족부하고 통일부 폐지론을 얘기했잖아요. 이걸 해가지고 유한배 기자가 나는 공포를 느꼈다. 예? 이게 그러니까는 무식하다는 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거기에 그러니까는 맨 밑에 이제 얘기지만 선동성을 봤기 때문에 이완배 기자가 똑똑한 기자 해가지고요. 이런 걸 이제 갔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의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프랑스 파농이라고 있죠. 개념을 소개하는데, 예? 뭐 수직폭력, 수평폭력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직폭력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이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국가를 이제 수탈하는 게 이게 폭력, 이것도 폭력이니까요. 수직폭력이라면은 수평폭력은 뭐냐면 약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약자들 사이에서, 을과 을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뭐냐면은 경제적인 약자층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하고 이거 외국인 근로자를 막 노동자들을 가했을 때 그것도 약자들 간의 이제 수평폭력이죠. 그런 것들도요. 예? 자, 그랬을 때 이 수평폭력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거예요. 수평폭력. 예? 이 수평폭력을 전체주의 체제는 이 수평폭력을 잘 활용합니다. 히틀러가 독일의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 유태인에 대한 증오심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태인한테 폭력을 가하게 했잖아요. 예? 폭력을 가하게 했다고. 그걸 통해서 뭐냐면은 국가의 전체 사회를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통해서 히틀러 잘한다고 막 이제 광적으로 지지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지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 지지를. 그럼 여러분들 2016년도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등장한 게 뭡니까? 트럼프가 바로 뭘 그랬습니까? 미국의 2000년 이후에 제조업자가 엄청나게 줄어든 거 제가 과거에 미국 경제를 소개하면서 설명했죠. 미국 제조업은 소위 중산층이 그러니까는 많이 존재하는 미국의 백인 남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그 직업 이 분야입니다. 산업 분야예요. 제조업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면서 미국의 그 남성 중산층들이 엄청나게 내상을 입은 거예요. 타격을 입은 거예요. 불만이니까요. 중산층 사회가 붕괴가 되기도 하고요. 트럼프가 그 사람들을 건드렸죠. 너희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너희들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이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못 들어오게 장벽을 쌓아야 된다든가 멕시코 쪽에다가 예? 그러고 그다음에 무역 보복을 한다든가 이런 걸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게 결국 뭡니까? 약자들 간의 싸움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샌더스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이거는 예? 미국의 경제적인 약자층들은 이거 그러니까 기술을 발달하면서 산업을 가는데 그 속에서 더 이 평등을 그러니까 이 금융자본들이 월가가 지배하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해체하고 복지를 더 강화하고 이런 걸로 가야 된다. 샌더스는 이렇게 그랬던 겁니까? 그래서 샌더스하고 트럼프가 둘 다 아웃사이더였잖아요. 근데 접근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이죠. 트럼프는 굉장히 증오심을 이용을 했죠. 선동을 했죠. 샌더스는 뭐냐면은 보다 더 그러니까는 평등하게 사회를 만드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샌더스가 힐러리한테 졌잖아요. 힐러리하고 트럼프를 딱 대니까 힐러리에 대해서는 미국의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오바마 때도 별로 변한 게 없는데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는데 힐러리가 오바마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힐러리가 대통령 됐을 때 변할 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콩코르스 지지층들이 그러니까는 투표장에 나오게 한 반면에 힐러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기권 투표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소극적인 지지층들이니까.
왜? 힐러리가 돼봤자 별로 세상이 안 바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4년, 그래서 트럼프가 등장한 거잖아요. 그거를 당하다 보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는 흑인과 청년들의 지지를 받아서 됐잖아요. 그 청년과 흑인들이 트럼프 4년 동안에 진절머리나게 자기들이 당한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바이든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운동을 했던 거죠. 네? 운동을 했던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이준석이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힘당이 제의 본 게 뭡니까? 20대 남성, 2대남 뭐 이런 말 하잖아요. 2대남들한테 뭘 자극했습니까? 페미니즘 공격을 했잖아요. 여러분 국힘당의 지지층은 어디입니까? 60대 이상들이잖아요. 연령층으로 보게 되면요. 20, 30대는 전통적으로 어디에 지지를 많습니까? 민주당 지지가 많은 층들이잖아요. 60대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층입니다. 국힘당이. 그렇죠? 근데 20, 30대에서 일부 남성들만 뺏어와도 선거에서는 이기는 거예요. 2030 세대에 특히 남성들을 분리시켜나겠다는 거예요. 이준석의 전략은요. 이준석의 전략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준석이 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느냐? 대한민국의 청년,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 2030 세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청년 2030 세대의 모습은 뭐냐면 지금 절망감 상태에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처음에 정규직으로 출발 못하게 되면은 20대를 계속 비정규직으로 살다가 30대가 되게 되면은 더 비참해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거잖아요. 처음 출발을,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출발하는 사람과 비정규직으로 출발하는 사람과 사람이 완전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이 봉급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한번 봐보세요. 그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얘기한 게 뭡니까? 기회의 평등,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얘기했잖아요. 기회가 평등하게, 기회가 평등하다고 2030 세대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예? 많은 2030 세대들이 한번 비정규직으로 출발하게 되면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에 부딪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속에서 소위 말해서 자기들과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개 40대 이상의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에 직장을 했던, 소위 말해서 정규직, 소위 대기업 정규직, 공기업 직원, 공무원,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딱 살아가는 자기 성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2030 세대가 586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자기들은 그러니까 다 누렸다 이거예요. 정규직의 혜택을요. 예? 근데 자기들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회 문제에 관심 안 가진다고 꼰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예? 2030 세대는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절망적인 상태.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면 직장에서도 자기가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 자기랑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정규직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직급도 시간 되면 올라가고, 봉급도 자기보다 더 많이 받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부가 하는 소리가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고, 그리고 40대, 50대 정규직들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선적으로 들리고, 거기다 또 뭡니까요? 실력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러니까는 불공정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이준석이 그걸 건드린 거죠. 뭘 건드린 거예요? 그 애들이, 그 2030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감. 예? 이 분노감을 건드려가지고 뭘 구했습니까? 뭘 합니까? 소위 말해서 이준석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시험 봐가지고 공천하겠다는 이런 식의 능력주의를 얘기하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규직에 있는 나이 먹은 사람들 40대 50대 중에서 보면은 능력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한번 정규직 처음 됐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연봉도 올라가고 앉아있고 직급도 올라가고 앉아있고 자기들은 비정규직은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직급도 안 올라가고 월급도 안 올라가는 맨날 그러니까 최저임금 근처에서 맨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뭡니까? 시험 봐가지고 능력을 쟤네들 검증하면은 다 그들 존재들이다 이거죠.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한번 시험 보게 해보세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준석은 바로 뭐냐면은 이 2030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감을 건드리는 거죠. 이 2030 세대들의 분노감을 건드려가지고 공격 대상을 그러니까는 하는 거죠.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이 하는 이런 데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공기업 이런 그래가지고 2030 세대의 불만을 그러니까는 건드림으로써 그들을 그러니까는 지지층으로 만들겠다 이거죠. 지지층으로.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민주정부가에는 뭐 어떻게 됩니까? 2030 세대 그런 식으로 같이 우리가 경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가부 폐지를 건드리는 거야. 왜? 그 페미니즘들이 2030 남성들한테 볼 때는 자기들은 그러니까 40대 50대는 과거에 그러니까 가부장제 속에서 혜택을 받는데 우리는 혜택 본 것도 없어. 근데 우리한테 막 양보하라고 자꾸 아직도 하고 앉아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들은 그냥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그 여가부를 해체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통일부 해체는 뭡니까? 북한에 대해서 왜 지원해 주냐 이거야. 예국인 근로자 공격하는 거나 비슷한 저거죠. 약자들 간에 그러니까는 이거를 소위 증오를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30 세대의 이 절망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2030 세대가 너무 힘든 상태를 민주정부는 뭡니까? 이걸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벗어나게. 그렇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를. 이걸 방치하면은 전체주의가 스며들어옵니다. 박정희 시기에 전체주의가 스며들어와요. 슬금슬금. 이준석이 박정희를 소환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박정희 시대 때는 그래도 시간 지나면서 어쨌든 간에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돈도 벌어가지고 집도 살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의 환상을 젊은 사람들 그 시대 안 살아서 모르잖아요. 사실 젊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방식으로 하라면은 여자친구하고 극장에 갔는데 애국가 다 틀어주고 애국가 틀는 동안에 일어서서 노래 같이 애국가 부르라 그러면은 얼마나 가겠습니까? 장발이라고 해서 머리 자르고 하면 이게 안 맞는 거죠 전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겪어보지 않았으니까는 그냥 막연히 뭐냐면 박정희 때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런 것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불러들이는 건 바로 전체주의. 소위 말해서 뭐냐면 이 체념하고 굉장히 절망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뭡니까? 분노감이 있잖아요. 분노감. 그 분노감을 풀 대상을 만들어준 거죠. 저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딱 해주고, 북한, 이렇게 대상을 만들어준 거야. 공격할 대상을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자기들을 이해하는 것 같으니까 지지를 하게 하는 거야. 유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이해하니까요. 이거를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 세력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2030 세대가 이 절망감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경제 기본권들이에요. 기본주택. 주거비용이 압박이 없게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가뜩이나 수입도 변변치 않은데 주거비용이 너무 힘들어. 둘째, 아르바이트에 치여가지고 아르바이트가 지금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를 좀 하고 싶은 거는 따로 있는데 자기가 거기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거 지원해 주는 게 바로 뭐예요? 기본소득. 일정하게 몇 년간은 최소한 그러니까 한 3년에서 5년은 매달 얼마씩 좀 지원해 주는 거. 나 이거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차기 민주정부는요. 2030 세대들한테.
그럼 새로운 걸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대한민국에 무슨 혁신도 활성화될 게 아닙니까? 2030 세대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지만이, 예? 국민들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필요한 자금도 필요하잖아요. 그게 기본금융. 한 사람당 한 1,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 있게 해주면은 한 5명이 모이면 한 5천만 원. 예? 이 정도는 최소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해야지만이 2030 세대가 이걸, 그러니까 이 자기들 갖고 있는 분노를 그러니까는 같은 약자를 공격하는 쪽으로 에너지가 발산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이 개인의 그러니까 미래를 만들고 사회의 미래를 그 결과로 사회의 미래도 만들어지는 이런 긍정적인 그러니까 에너지로 이게, 예? 발휘될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준석은 근데 국힘당은 뭡니까? 절대로 2030 세대한테 그런 지원 안 하잖아요. 예? 기본소득 하게 되면 국가 채무 증가하고 기본금융하면 은행 돈 못 벌거든요. 그렇죠? 기본주택 하려면은 재정 많이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안 해요. 국힘당은요. 작은 정부기 때문에. 근데 2030 세대의 지지는 끌어내야 되겠어. 2030 세대 지지 끌어내면요. 우리 대통령 선거하게 되면은 흔히 그러잖아요. 지난번 특별했지만은 되게 뭡니까? 한 1, 2% 차이로 결정나잖아요. 2030 세대가 합해서 1,300만 명 됩니다. 그 중에 절반이 남성이에요. 서울시장 선거 때처럼 20대 남들이, 30대 남들이 만약에 국힘당 지지하면요. 선거 끝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끝이에요. 이준석이 지금 그러니까 그걸로 한번 재미를 보고 나서 서울시장 선거로 재미를 보고 지금 그거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가부 폐지, 통일부 폐지가. 소위 수평적인 폭력을, 이 분노를 그러니까는 분노를 폭발시킬 대상을 만들어줌으로써 같이 일체감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자기들하고 그런 일체감을요. 이건 누구한테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2030 세대, 우리가 독일인이 유태인을 막 죽였어. 그럼 행복합니까? 행복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이면서 거기 동참을 했어. 독일 일반 국민들이. 행복하냐고요? 독일 국민들의 행복을 보장해줘요. 그 방법이요. 예? 2030 세대들이 여성들하고 막 싸매는 게 그게 행복감을 그러니까 보장하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싸움을 시켜가지고 자기들 그러니까는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2030 세대들도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대신 뭐냐면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면 대한민국도 미래가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달라. 당당하게 요구하라고요. 정치인들한테요. 예? 요구하라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21세기판 전체주의를 막을 수 있는, 한국판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준석은 지금 한국형 트럼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형 트럼프가.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요. 트럼프가 4년 겪어봤잖아요. 옆에 멀리 있지만 다 지켜봤잖아요. 얼마나 미국 사회를 망가뜨렸는지를. 예?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그러니까는 저희 노동자 계층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행복해졌습니까? 생활이 나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히틀러 시대에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았듯이요. 자, 그래서 제가 박정희를 소환하는, 이준석이 소환하는 이유를 정확히 인지를 했다면은 박정희 시스템을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21세기에 부활시킨다는 얘기는요. 이거 끔찍한 일인 겁니다. 대한민국을 과거로 해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래를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20세기가 다른 선진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산업재편으로 지금 우리가 앞에 과제로 남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박정희를 소환을 하는 걸 통해서 권력을 그들이 장악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는 그럼 완전히 암흑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거를
막을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촛불 시민인 겁니다. 촛불 시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촛불 시민과 21세기판, 21세기, 한국판 트럼프하고 이 대결 구도가 20대 대선의 구도라고 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 대한민국도 미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를 하세요. 대선 주자들한테 요구를 하세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세요. 네?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를 공격해가지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로. 그렇죠?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박정희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한 이유는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지금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이유가 있는 것을. 이준석의 박정희 존경은 잘못된 저것이다.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전달하고 싶었고, 지금 일본이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일본의 하이 시스템인 박정희 시스템을 간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퇴행적이도 너무 퇴행적인 거죠. 이거는요. 너무 퇴행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일본 얘기에도 관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의 주제를 박정희 시스템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제가 소요를 했습니다. 2시간을 소요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좀 마음이 굉장히 좀 우울했습니다. 우울한 날이고요. 그렇지만은 역사라는 것이요. 역사는 진보를 하는데 많은 희생을 사실은 요구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좀 너무 가슴 아프지만은 역사를 진보시켜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게 100년 이상 쌓인 적폐들입니다. 검찰 문제, 모피아 문제, 다 이게 박정희 시대 때 이게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거를 해결하면요, 대한민국 진짜 선진국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멋진 선진국가가 돼요. 대한민국은 이제 대외적인 이상은 이미 그러니까 아주 되게 매력적인 나라가 돼버렸어요. 대외적으로는요. 내부만 정상화시키면, 내부 정상화라는 게 뭡니까? 촛불 시민들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제가 촛불 시민이 어떻게 탄생했다고 썼어요? 80년도 우리가 짧게 보더라도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우리가 희생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서 한번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잃으면서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세월호를 보면서 또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속에서 촛불 시민이 탄생을 해가지고 촛불 혁명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촛불 시민은 박정희와 전두환이 국민들을 동물로 만들려는 것을 거부하고 그 희생을 치르면서 그러니까는 만들어진 하나의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왜 없냐? 이렇게 탄압 속에서 그러니까 굴복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사람답게 살겠다는 것을 지켜내는 게 전 세계에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고통이 그만큼 많았던 만큼 그만큼 그러니까 굉장히 뭡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대한민국 촛불 시민들이요. 촛불 시민의 참여를 제가 촛불 시민이라는 걸 계속 얘기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 촛불 시민은 촛불 참여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다 그 촛불 정신에 동의하면 다 촛불 시민인 거고요. 제가 말하는 촛불 시민은 우리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연대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민들, 그럼 누구나 촛불 시민인 겁니다. 근데 오히려 뭐냐면은 일본을 여전히 그러니까는 동경하고, 여전히 전체주의를 동경을 하고, 박정희 시스템을 동경하고, 이런 분들은 촛불 시민 아니죠.
이런 분들은 그냥 박정희 밑에서 그러니까 그 했던 사람들이 그 했던 사람들 그건 바로 뭡니까요? 동물이 됐던 사람들인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그걸 그러니까 제가 편가르게 하는 거 아닙니다. 편가르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사는. 예?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렀잖아요. 지난 40년 동안에 40년이 뭐예요? 더 넓게라고 하면 예? 지난 100년이 동안 엄청난 많은 희생을 지불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촛불 시민들이 저는 지금 20대 대선도 또 기적을 만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남은 과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아파하는 부분들을 이거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해결을 해야죠. 검찰, 언론, 그다음에 모피하게요. 뭐 이 등등 이런 우리가 그것만 하면요, 우리 아이들은 진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진짜요.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싶은 세계인들 지금 많습니다. 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설정한 이준석이 왜 박정희를 소환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고 박정희 모델이 어떤 건지 좀 이제 당당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무더위가 심해지는데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또 이제 휴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 우리 지금 방역이 굉장히 좀 고비를 맞고 있는데 같이 힘을 모아서 이 고비를 잘 넘기도록 해주시고요. 이 의료진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의료진들 보게 되면 너무 미안하고요. 예? 우리 좀 근처에서 보시게 되면 좀 시원한 좀 음료수라도 좀 이제 사다 주는 그러한 센스쟁이들이 좀 돼줬으면 더 좋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 주신 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